안녕하세요. 오늘은 줌을 활용하여 아이들 영어 지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공유해보면 어떨까 하여서 녹화를 시작했는데요. 사실은 학생이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같이 공부하는 상황을 녹화하면 참 좋겠다 싶지만 또 아이의 얼굴이 노출되고 또 허락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수업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줌 회의를 새 회의로 열어서 지금 화면이 녹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컴퓨터를 사용하고 앞에 웹캠이 달려 있고 아이들에게 목소리가 잘 전되려면 헤드셋 마이크가 달린 헤드셋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보통은 여기 참가자를 눌러보면 지금은 오른쪽 위쪽에 보면 사라정 호스트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링크를 보내서 학생이 링크를 눌러서 내 회의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이제 학생 이름이 떠요. 그럼 거기서 수락을 눌러주면 이제 여기 화면에 지금은 제 얼굴만 보이지만 학생이 들어오면 화면이 두 개로 분할이 돼서 학생 얼굴, 제 얼굴 이렇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수업에서 만났으니까 수업 처음에 만났던 웜업을 하는 거죠. 뭐 Hi, 뭐 How are you doing? 할 수도 있고 그냥 꼭 영어 쓰지 않아도 뭐 요즘엔 코로나 환경 같은 게 급변하고 학교는 가고 있는지 몇 번 가는지 그런 것들 그냥 근황 토크 해요. 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 들어가면 줌의 가장 큰 특징은 그 화면 공유를 하여서 선생님이 학생에게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알맞는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고 할 때는 줌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1대1로 수업을 할 때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2대1, 3대1, 4대1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학생들이 미리 좀 준비를 한 다음에 나에게 발언의 차례가 왔을 때 내가 발언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 대답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참여도에 따라서 그룹 수업인지 1대1 수업인지에 따라서 그 수업의 질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교실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을 쓰고 또 그 과목의 특징에 맞는 프로그램을 써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에 보면 화면 공유가 보이죠? 그래서 화면 공유 제가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뜨는데 전체 공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왔던 큰 창이 작은 창으로 바뀌었고요. 지금 보이는 화면이 제 컴퓨터 바탕화면이에요. 그래서 제 컴퓨터가 공유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랑 수업했던 그 교재를 켭니다. 미리 띄워놔도 좋아요. 그러면 학생이 바로 그 교재를 화면 공유 누르자마자 학생이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독해를 줌으로 1대1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온라인으로만 가르치는 학생이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가르치는 학생이 있고 또 오프라인만 만나서 가르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다 다른 환경과 무슨 공부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것도 다 각자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생은 이제 고학년이고 논픽션 독해를 꾸준히 하고 있었고 코로나 상황으로 거리감 때문에 이제 자주 오지 못하다 보니까 주 2회 이렇게 줌을 통해서 독해를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이 수준이 높고 활발하게 줌 수업에서 활발하게 하려면 아이가 먼저 이 예습에 해당하는 단어, 그 다음에 그날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퀘스천들에 대한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할까 정도는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오프라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학습자의 호응이나 적극성을 유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미리 선생님이 어떤 걸 준비하라고 했을 때 그걸 잘 지킨다면 수업이 훨씬 더 매끄러워져요. 어제 수업했던 거를 예시로 한번 띄워놨어요. 어제 무슨 수업을 했냐면 주제는 travel. 주제가 music이구나. music인데 그냥 travel 파트예요. The Venetian Gondola Song 이러는 이 제목인데 베네시안 곤돌라 송이 어떤 작곡가가 작곡한 이제 음악 이름이죠. 자, 그래서 퀘스천 항상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확대하는 그 플러스 기호를 누르면 이렇게 확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화면을 학생이 집에서 컴퓨터나 태블릿 PC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글씨나 그림 공유를 최대한 잘 보이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나만 잘 보여서는 안 되고 학생이 잘 보이는 것을 생각해서 확대하거나 줄이거나 선생님이 그 밑줄, 밑줄 치거나 표시하거나 그런 것도 약간 필요하죠. 그리기 도구를 열면 색깔 지정이랑 두께 조정이 있어요. 전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하는 편이에요. 잘 보이게. 자, 그래서 보면 퀘스천 항상 물어봐요. 전 학생에게. Do you know where Venice is located?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모를 수도 있지만 저희 학생은 다 준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 보면 지도가 있잖아요. 베니스를 몰라도 여기 이탈리 위쪽에 northern 방향에 베니스가 있다는 거를 아이가 이제 보고 그걸 준비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학생이 It is located in northern Italy 이렇게 대답하면 참 좋겠고 만약에 이탈리 이렇게만 대답한다면 선생님이 완성된 문장을 만들어주고 아이가 한 두세 번 정도 따라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It is located in northern Italy.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이 링크의 특징은 이 배경 지식을 논픽션이기도 하지만 배경 지식 또 이렇게 문화성을 드러내는 사진 이런 자료들이 참 좋아서 전 이 책을 좋아해요. 보면 이탈리아 지도를 보면 우리 흔히 장화나 구두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도 했고 이탈리아 수도 롬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대륙이네.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다. 해산물이 풍부하겠다. 그런 것들 대화 그냥 편안하게 나눌 수 있어요. 주제 대화를 수업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주제 대화로 웜업을 하는 거는 본문의 이해를 상당히 많이 도와요. 그래서 주제에 대한 대화를 학생하고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낯선 단어가 등장했어요. canal이라고 돼 있는데 canal, 뭐 우리나라는 강, 호수, 바다는 일반적이지만 운하라든지 뭐 수상 가옥이라든지 이런 건 좀 생소하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해줬어요. 커넬이 뭐냐면 Venice is a beautiful city in Italy. The city is famous for its charming canals. Canals are street of water. street of water래요. 물길이죠, 물길. 근데 도대체 이 물길이 왜 있을까? 그런 질문을 또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쉽게 대답하진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고대 그런 문화들을 생각해 볼 때 교통수단이 철도, 자동차, 그다음에 뭐 비행기 이런 것들이 발달이 굉장히 저조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하는 수단이 먼저 발달됐던 거죠. 그래서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할 때 배를 타고 이동하기 좋게 이런 운하를 건설하고 그랬다. 그리고 이 여기에 커넬의 이동 수단은 오른쪽에 보면 곤돌라
a gondola라고 돼 있죠? 이렇게 같이 연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곤돌라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a gondola is a traditional Venetian rowboat. It helps people travel on canals. 이렇게 돼 있어요. rowboat니까 노를 저어서 이동하는 거예요. 뭐 특별히 모터가 있거나 기동력이 있는 게 아니고 로우로 저어서 이동하는데 배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그런 모습도 느껴져요. 그래서 대부분 있는 여기 짧은 문장들은 학생이 다 읽게 한번 읽어볼까요? Can you read it? Read after me. 선생님이 조금 읽어주고 따라서 읽게끔 하는 유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학생이 얼마만큼 예습을 준비했는지, 어떤 발음은 되고 어떤 발음은 안 되는지, 어떤 부분에 도움이 더 필요한지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이 다 읽어주고 설명만 해줘 버리면 온라인에서의 상호작용이 너무 떨어져요. 어차피 학습자는 학생이지 선생님이 공부하려고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이런 짧은 문장 읽어보라고 하고 학생을 오래 만났으면 이거는 해석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없겠다라는 감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좀 쉬운 문장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특별하게 중요하거나 확인하고 싶은 문장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무슨 뜻이야?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사진을 보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요. 만약에 학생이 수준이 높아서 스피킹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이런 사진 묘사 같은 것도 Can you describe the picture you see? 이렇게 해서 그 사진에 대한 풍경을 영어로 묘사하는 것도 시켜보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말로 하면 describe 하는 스피킹이 되는 거고 그거를 간단하게 글로 쓰면 사진 묘사하는 글쓰기가 되는 거죠. 그 부분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keywords 보면은 저 keywords 다 찾아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학생이 다 읽어요. festive, canal, peaceful, rhythm, calm, romantic 이렇게 다 학생이 읽어요, 먼저. 왜냐면 예습을 했으니까. 그럴 때 학생이 액센트를 잘못 말하거나 아니면 처음 나오는 단어기 때문에 발음을 잘못 카넬이라고 있더라고요. 2번 보면 운하 실제 발음은 커넬 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짚어서 다시 따라해볼까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처음 나왔던 애매한 추상적인 단어 같은 것들은 꼭 뜻을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L 발음이 없는데 calm calm 뭐 이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거는 L 발음이 안 난다. 그냥 calm 이렇게 된다. 어떤 거 같니? 무슨 뜻인 거 같니? 그랬을 때 뭐 차분한 뭐 이렇게 얘기하면 she looks calm 이렇게 사진 묘사하면서 그 단어가 그 문장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확인시켜 줄 수 있어요. 단어만 딱 알았을 때는 그거를 단어와 영어 단어와 해석한 한글의 뜻을 1대1로 외우는 건 참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문장에서 어떻게 쓰여서 어떤 느낌을 주는 단어인지 또 그 단어의 품사에 맞게 문장에 집어넣는 감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 형용사다. She looks calm. She looks peaceful in the sea.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선생님이 단어와 그림 보고 얘기해 주는 거 좋아요. 로맨틱을 설명할 때 제가 뭔 거 같냐고 했더니 좋아하는 뭐 낭만적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학생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너는 낭만적인 게 뭔 거 같아? 어떤 느낌을 낭만적이라고 얘기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뭐뭐뭐 거리고,
사랑하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렇게 따뜻하고 뭉클하고 인상적인 그런 느낌들을 로맨틱이라고 하는데 이게 단지 애정에 관련된 거는 아니다. 우리가 태양이 떠오르는 사진을 봤을 때, 와, 멋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그럴 때 로맨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낭만적이라는 것에 대한 추상적인 것을 조금 더 깊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본문을 되게 열심히 해석해 주시지 마시고 그거보다 더 웜업, before reading에 더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주시면 훨씬 더 본문이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웜업이 다 끝나고 키워드까지 다 봤어요. 그럼 이제 실제로 본문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본문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지금 4, 5학년 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사진이 참 멋있죠? 저 베니스는 안 가봤어요. 이탈리아도 안 가봤고 파리는 가봤는데 그 이탈리아 베니스의 특징을 좀 설명해 줬던 것 같아요. 수상 가옥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특별한 관광지다. 색깔이나 이런 배, 건축물의 모양, 그런 디자인이 어떤 느낌이니 굉장히 특별하고 이국적이죠. 가보고 싶어요. 아,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언제쯤 가게 될지 알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 해석한 파일을 미리 카톡으로 받아요. 카톡으로 받는 이유는 온라인으로 이것을 학생이 다 해석을 한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집중력도 떨어져요.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자마자 읽고 해석해 보세요 했을 때 그 아이가 가질 그 nervous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습 차원으로 읽고 해석을 한 파일을 제가 먼저 받고 수업 전에 제가 학생이 어디를 잘 못 읽고 어디를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되는지를 미리 파악해요. 그래서 저는 그 파일을 들어본 다음에 아이가 해석을 잘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표시를 해놓은 상태에서 학생을 만나요. 이 상태에서 만나요. 그래서 여기 Let's Focus 여기를 보면 이제 이 지문을 읽을 때 뭐를 우리가 포커스 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학습 목표니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필요해요. 읽어보게 하기도 하고요. 제가 질문을 하기도 해요. How did Felix Mendelssohn describe a peaceful scene in Venice? 그래서 맨델슨이라는 작곡가가 이 베니스의 풍경을 보고 작곡을 했어요. 그 곡에 대한 스토리가 이제 본문인데 그래서 보면 학생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다시 선생님이 읽고 해석을 해준 다음에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His travels inspired him to write beautiful music from 1830 to 1831. 뭐 이렇게 읽은 다음에 inspired 여기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더 설명해줘요. 영감을 주었다. 아름다운 곡을 쓰는데 그 다음에 take you to the scene. It's beautiful piano melody takes you to the scene. takes you to the scene. 거기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소로 데려다줘요. 그것의 아름다운 피아노 멜로디는 너를 그 장소로 데려다 줄 거다. 그만큼 낭만적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올바른 해석을 해주고 아이에게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link to self 여기 보면 Do you know any other music about traveling?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질문했을 때 좀 준비한 학생들은 얘기를 해요. 즉흥적으로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별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대답 안 하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트러블에 대한 음악이 뭐 하냐면 김동률의 출발
그 노래 들으면 여행의 설레임이 확 오고 가사 자체도 이제 떠나보자 이런 가사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행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설레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한테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일단은 이렇게 화면 공유를 하는 것도 고급 수업이 참 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하다가 이렇게 유튜브를 바로 띄워서 여기에 있는 작곡가를 직접 찾아보고 대화를 나눈다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유명한 곡에 대한 컨텐츠를 다루고 있으면 베네시안 곤돌라송 맨델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유튜브에 자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직접 같이 들어요. 이렇게 공유하면서. 자, 피아노 곡인데 2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같이 듣고 이 곡의 그 멜로디가 어떤 느낌인지 대화 나눠요. 우아하고 잔잔하고 차분하고 조금 슬픈 느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누고 이런 상황도 한국말로 해도 되지만 아이가 영어를 활발하게 쓰는 상황이라면 질문하는 거예요. How do you feel when you listen this song? 뭐 이렇게 하면 얘기할 수 있고 사실 그런 거 영어로 얘기할 때 별로 안 어려운 게 여기에 이미 이 그 음악에 대한 느낌이 어떤지 본문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문장 응용해서 얘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질문이 있는지 물어보고 여기 학습 목표에 도달했던 어떻게 묘사를 했느냐 음악에서 그 중심 문장을 찾아보라고 질문도 합니다. 그러면 그 여기 보면은 아마 포커스가 있죠. 평화로운 장면을 그 커넬 위에 곤돌라가 흔들흔들하는 앞뒤로 흔들하는 평화로운 장면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그 peaceful scene에 해당되는 그런 음악을 그 작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가 짚어서 말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질문이나 모르는 어휘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주고요. 다음에 보면 reading comprehension check가 있어요. 이 부분을 풀어보세요 하고 한 10분 정도 시간을 줍니다. 문제 푸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고요. 아이들이 문제 별로 많이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본문에 대해서 정확한 지금 설명과 학습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문을 많이 틀린다거나 모르는 게 있다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답 말해보세요. 1번에 뭐 2번에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러면 선생님의 의미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이 컴프레hen션 체크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표시가 됐지만 사실 선생님들 표시 없는 걸로 쓰시고요. 아니면 살짝 가려도 괜찮아요. 질문은 저는 항상 읽어줘요. 그 질문을 여기 지금 독해이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다 텍스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읽을 때는 아이들이 뜻을 알아요. 그리고 저 형식이 되게 비슷해요. 다음 시간 유닛 3, 유닛 4, 유닛 5로 만나도 저 질문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읽고 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읽어줘요. What is the passage mainly about? 그래서 이것도 자주 들어야 그렇게 뭘 묻는지 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을 아이가 읽게끔 하게. 제가 학생이면 B. Mendelssohn's music about gondolas.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정답을 골랐는지 확인이 되고요. 저걸 읽으면서 본문에서 공부했던 발음과 그 의미를 아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야 리슨 컴프레hen션이 여기서 되는 건지 확인할 수 있죠.
2번도 마찬가지예요. What is not true about Felix Mendelssohn? 이렇게 해서 또 학생이 답을 직접 읽게. 예를 들면 읽어보라고 했을 때 1830년은 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선생님이 어떻게 읽는지 알려줄 수 있잖아요. 1830 이렇게 읽는다고 알려줄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학생이 읽게 시켜야 돼요. 나머지도 쭉 다 그렇게 하고요. 여기는 선생님이 읽지 말고 빈칸에 정답을 넣어서 아이가 읽을 수 있게끔 말을 해주세요. 읽어보세요. 이렇게. 그럼 아이가 정답을 쭉 넣어서 읽겠죠.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true or false. 만약에 false면 왜 false일까 해서 어디가 틀렸는지 fact 어디가 false인지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화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보니까 패러그래프를 이렇게 매칭하는 거네요. 이럴 때는 매칭한 그 문장 이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읽으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학생이라 치고 Felix Mendelssohn liked traveling and his travels inspired him to write music. 이렇게 하면 아이가 정답을 맞췄는지 아니면 잘못 골랐는지 그런 거 선생님이 알려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summary, 요약. 요약 정답 넣어서 읽어보자. 그래서 다 읽혀요. 요약을 문제없이 매끈하게 읽는다면 이 학생은 여기 본문에 대해서 정확한 발음을 다 익힌 거죠. 그 다음 여기 그 6개 단어도 다 맞췄다면 아이가 컴프레hension이나 본문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학생이 선생님이 읽지 않고 학생이 flex부터 A beautiful woman까지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수업이 다 끝났죠? 그러면 질문이 있거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 여기서 확인하고요. 질문이 없으면 그 중심 단어와 여기서 새로 배웠던 중요한 단어 몇 개. 그래서 그것 단어 공부, 그 다음에 쉐도잉 공부, 그 다음에 워크북 풀이 이것을 과제로 내어주고 수업을 마칩니다. 그래서 화면 공유가 끝나면 여기 상단에 빨간색 공유 중지 보이시죠? 공유 중지를 딱 눌러요. 그럼 이제 제 얼굴이 보이고 옆에 학생 얼굴이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Thank you for your effort, thank you for your work, thank you for sharing, beautiful time 뭐 이렇게 좋은 인사하고 Have a good evening 이러면서 See you on Thursday again 하면서 뭐 헤어지면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스크립트도 없고 실제로 학생이 들어와서 녹화한 것도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그 힘든 것을 자꾸 힘들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유연성과 그 새로운 발견을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 그 계속 그 질적 공부를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녹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종종 학습법, 교수법을 공유해야 할 컨텐츠가 있다면 또 한번 녹화해 보도록 할게요. 화질이 좀 이게 화면 녹화를 한 거여서 화질이 좀 어떨지 걱정되는데 뭐 일단 그냥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학생들 힘내세요. 안녕.